국세청 원천세과입니다. 21년 연말정산교육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인원 제한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면 방식의 교육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동영상 강의 자료를 유튜브를 통해 제공해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강의 순서는 21년 기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관련 업무 일정, 연말정산 과다 공제 관련 내용, 근로소득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1년 기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입니다.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 제공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 자금 처리 대여 이익,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하고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로 명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 합리화를 위해 위원이 받는 수당을 비과세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 공제 등 적용입니다.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 임차 자금 소득 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 공제, 월세 세액 공제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 국적 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네 번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대상 확대입니다. 서민 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에서 주택과 주택 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입니다. 과세 형평 제고 및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분에 45% 최고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야간 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을 추가하였고, 해당 과세년도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 표준이 5억 원 이하인 사업자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입니다. 국가,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과 모범 공무원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금액으로 개정하였으며, 공무원 제한 규정에 따라 채택 제한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또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 소득 비과세로 소득 구분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인상됨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월급여 8,7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45% 세율을 반영하였고, 자녀세액 공제 기준을 20세 이하 자녀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로 대상자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21년 소비 증가물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 신설입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2021년 소비 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를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를 신설하였고, 또한 추가 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 공제 금액에도 소비 증가분에 대한 금액도 추가되었습니다. 열 번째,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적용 시
소규모 단일 사업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규모 단일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을 도서신문은 3억 원 이하, 공연, 박물관, 미술관은 7,5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1번째,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에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로 기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12번째, 엔젤 투자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엔젤 투자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13번째,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재설계하였습니다. 외국인 우수인재 국내 유입 유도를 위해 인력 요건을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외국과학기술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2년으로 강화하였고, 취업기관을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4번째,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내용입니다.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천만 원 이하는 15%에서 20%로, 1천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2021년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관련 일정입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증명 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증명 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연말정산 관련 업무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업무 준비. 회사는 12월 중에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간소화 자료 확인. 22년 1월 15일부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명 자료를 확인하고, 자료 제출 기간은 1월 18일까지 미제출 자료 추가 및 수정 제출을 해야 합니다.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근로자는 1월 20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미제공 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 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1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 회사는 소득세 공제신고서와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고, 근로자는 누락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 제출 관련 내용입니다. 제출 의무자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개인, 법인, 대리, 유임, 위탁자, 납세조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이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이고,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나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홈택스 전자제출, 전산매체, 서면 작성 제출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불분명한 경우란 지급명세서의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자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기속연도,
지급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산세 한도는 5천만 원이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억 원입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21년 기속 총 급여를 확정하기 위해 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세법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중근로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인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따른 중점 확인사항은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계좌 소득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 시 공제증명 자료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절세 전략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사 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과다공제로 분석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요 과다공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금액 기준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유형입니다. 근로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부양가족 중복공제 유형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 이주자 공제와 관련 유형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가 불가능함에도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주택마련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공제 신청을 하거나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는 청약주택 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 저축 공제가 불가함에도 공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신용카드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는 경우 또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21년 12월 31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나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보유주택 판정 시 세대원 보유주택을 합산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사업용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경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공제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연금저축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로 공제받는 경우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을 공제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보험료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9번째, 의료비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을 공제받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세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의료비 지원액을 공제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 부담금 상환제 사후 환급금을 공제받는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는 경우,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10번째, 교육비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를 공제받는 경우,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를 공제받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을 공제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을 회사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11번째, 기부금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및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대상인데 공제받는 경우,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받는 경우,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공제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과다공제 유형 11가지 유형을 설명드렸으니 연말정산 시 이 점을 유의하시고 과다공제를 적용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과다공제 신고 시 신고가 없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과다공제가 확인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의 과다공제분에 대해 수정신고 및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근로소득자가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시 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주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총 급여액이 되며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되고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보험료,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적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중 첫 번째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등에 대해 한 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데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요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 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치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 또는 배우자 포함 직계 전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 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 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적 공제 중 두 번째,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의 경우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의 경우 200만 원, 부양 가족이 있거나 기혼인 여성 근로자인 경우 부녀자 공제 50만 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만 20세 이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음은 연금보험료 공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연금보험료로 전액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가 가능하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므로 근로자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없이도 원천징수 의무자의 보건 증빙서류에 의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특별소득공제의 내용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전액이 공제됩니다. 두 번째,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임차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 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와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에게 이자율 1.2%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임차 차입금인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단 주택마련저축 소득 공제액을 합하여 3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등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의 구성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공제 가능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첫째, 주택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둘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밖의 소득공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는 연 72만 원 한도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2014년 귀속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입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납입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의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시기 변경한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네 번째,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출자 금액과 4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섯 번째,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입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 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에서 해당 과세연도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공제합니다. 여섯 번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및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후 총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중 15에서 40%에 해당하는 금액 및 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이고 300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 1억 2천만 원 이하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이며 공제 한도 초과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등 사용분, 21년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각각 추가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공제 대상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일곱 번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입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연간 납입금액의 6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24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가 배제됩니다. 또한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연도부터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종합한도 내용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출세액 계산 과정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면 과세표준이 되며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내용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경력 단절 여성은 동종업종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할 때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의 경우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 청년의 경우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세액 공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세 공제 내용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공제를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중도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월할 계산하지 않고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면 55%, 130만 원 초과하면 71만 5천 원 플러스 130만 원 초과 금액의 30%를 적용하며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50만 원에서 최대 74만 원까지입니다. 두 번째, 자녀세액 공제 내용입니다. 자녀세액 공제는 20년 세법 개정으로 취약 여부와 관계없이 7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세액 공제는 기본공제 자녀 1명당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30만 원 플러스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연금계좌세액 공제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며 퇴직연금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 통합한도는 연간 70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이고 50세 이상자에 대하여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공제 한도가 200만 원 상향되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00만 원 한도로 12%,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세액 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세액 공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세액 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 공제가 있으며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중도 퇴사한 경우는 근로소득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의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보험료 세액공제 내용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로 각각 연 10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로 보험 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 공제료 납입 증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험료로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료비 세액 공제 내용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일반 의료비와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특정 의료비에 대하여는 15%, 난임 시술비 의료비에 대하여는 2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일반 의료비를 제외한 특정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육비 세액 공제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족 1명당 재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 기부금 세액 공제 내용입니다. 거주자 및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부양 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는 15%에서 20%로 1천만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올해 한시적으로 5% 상향되었습니다. 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대상금액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10년간 이율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타 소득 세액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세액 세액 공제 내용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단독 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을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1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되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2%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결정세액에서 현재 근무지인 주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빼면 차감징수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차액을 납부하게 되며 반대일 경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개인신고 안내 또는 법인신고 안내, 연말정산 경로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개정세법, 감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말 자료를 제공해 드리니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연말정산 신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쉽고 편리한 보다 나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